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밤꽃 향기가 나는 그 액체 그 실체에 대해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여자들도 궁금해하고 남자들도 잘 모르는 남자의 정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밤꽃 향기가 나는 이 액체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습니다. 먹어도 되는 것인지 피부에 발라도 되는 건지 만약 여자들이 먹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에겐 익숙하지만 남자들도 잘 모르고 여자들은 더더욱 모르는 남자의 밤꽃 향기 나는 정액. 오늘은 여자가 이것을 먹어도 되는지 먹는다면 무슨 맛이고 어떤 일이 생기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먹어도 되나요? 먹어도 인체에 해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소량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지만 인체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양은 아닙니다. 남자가 성병이나 병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먹었을 때 병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즉 먹어도 아무런 해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밤꽃 향기를 생각나게 하는 독특한 냄새로 인해 비위에는 안 좋을 수도 있죠. 특히 그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위생적으로도 비위적으로도 먹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 문제는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남녀 두 사람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여자가 괜찮고 불쾌해하지 않는다면 먹어도 상관없는 것이고 여자가 싫어한다면 굳이 먹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냄새와 맛. 굉장히 독특한 냄새가 납니다. 흔히 밤꽃 냄새랑 비슷하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정말 밤꽃 향이랑 비슷합니다. 이런 밤꽃 향이 나는 이유는 전립선에서 나오는 스퍼민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스퍼민은 약알칼리성으로 여성의 그곳 산성도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밤꽃 향이 나게 되는 것이죠. 맛은 어떨까요? 호기심 넘치시는 분들은 맛을 보셨을 수도 있지만 평범한 호기심을 가진 여러분을 위해 맛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과당이 들어있어서 단맛이 나지 않을까 싶지만 그 양이 위낙 적어서 단맛은 느껴지지 않고 알칼리 성인 탓에 약간 비릿하고 씁쓸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금욕을 한 후에 배출했을 때는 오징어 냄새가 나기도 하고 락스와 비슷한 맛이 난다고도 합니다. 자주 먹는 음식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기도 한다는데요. 생선이나 고기를 자주 먹으면 비린 맛이 나고 과일을 자주 섭취하면 달콤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바르면 피부에 좋은가요? 고단백이라는 말을 듣고 바르면 피부에 좋아지냐고 묻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아보자면 고단백질은 아닙니다. 9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10% 정도가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과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살제 정자는 1% 미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먹거나 바른다고 피부가 좋아지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발랐을 때 바른 부위가 화끈거리거나 가렵다면 정액 알레르기를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소량 함유되어 있는 특정 단백질 성분이 여자의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죠. 네 번째, 배출을 많이 하면 빨리 죽나요? 예전에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배출하면 건강에 안 좋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 평생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현대의학에서는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나이를 먹어가면서 세포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배출해준다면 전립선암의 예방 효과와 함께 성기능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성들의 암 예방 효과. 정액의 새로운 기능 중 가장 많이 밝혀진 것이 여성들의 암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인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여성의 유방암과 난소암을 억제하며 자궁경부암 바이러스를 없애는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2003년 정자를 제거한 정액에서 광물질인 아연 등 3가지 성분을 뽑아 실험한 결과 여성들의 난소암 세포를 죽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배성년 교수팀은 지난해 다시 정액에서 추출한 아연과 구연산, 복합물질이 자궁경부암 바이러스를 없애는데도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여섯 번째, 싸기 전에 참는 게 정력에 좋을까요? 관계를 가지되 사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게 동양의 성의학으로 저비블루라고 합니다. 이것은 욕구를 유지시키고 관계를 자주 가졌을 때 발생하는 피로도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죠. 이런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성기능도 향상되기 마련입니다. 흔히 고수들의 훈련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를 자주,
그리고 많이 가지는 사람에게 필요한 방법이죠. 평균 정도의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라면 참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참아서 발생되는 스트레스가 누적된다면 몸에 해로울 수도 있으니까요. 평균적으로 3일에 한 번씩 충전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는 관계의 횟수를 생각하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째, 자기 위로를 많이 하면 양이 줄어드나요? 자기 위로는 인간의 욕구에 따른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입니다. 국내의 한 연구에 따르면 성인 남녀 90% 이상이 자기 위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남자는 평균적으로 72시간을 주기로 재생성되기 때문에 자주 하면 그 양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양이 줄어든다면 호르몬 장애나 사정관 폐색 등의 질병이 원인일 수 있으니 이때는 전문가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특별한 이유 없이 양이 줄어들고 배출이 힘들다면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8번째, 스트레스 해소와 우울증을 예방해줍니다. 정액은 여성의 기분을 좋게 하거나 애정을 증가시켜주는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코르티솔 등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감상산 사극 호르몬인 터로트로핀이나 멜라토닌 등 항우울성 물질도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 주립대학 연구진은 긍정적인 호르몬들로 인해 주기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맺는 여성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우울증세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밝혀내 성적 행동의 연구 기록이란 학술지 최신호에 이 연구 결과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9번째, 정자의 생존기간. 정자의 목적은 난자와 만나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최대한 손실 없이 난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끈적한 상태로 분출되고 30분 이내에 액화돼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임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 1억 마리의 정자가 있어야 하는데요. 질내에서는 4시간 정도 생존 가능하고 자궁안에서는 3일까지도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가지고 3일까지를 임신 가능일이라고 봅니다. 이외에 밖에 배출하는 경우엔 습도와 온도가 잘 유지되면 하루 정도는 생존할 수 있지만 그냥 휴지에 묻어있는 경우라면 수분이 증발해서 30분 정도 생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는다고 하면 들어가는 순간 위산에 의해서 바로 파괴되기 때문에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10번째,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 이유 없이 양양이 줄어들거나 배출했을 때 색이 노란색이거나 피가 섞여서 나온다면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통 열은 회색이거나 흰색이 정상이지만 가끔 갈색이나 노란빛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배출했거나 먹는 음식 그리고 스트레스 등에 의해서 색이 짙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이라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노란색이나 붉은색이 계속된다면 전립선 이상이나 염증으로 출혈을 동반한 것이기 때문에 꼭 치료받아야 합니다. 11번째, 무정자증. 무정자증이란 확대해서 들여다봤을 때 정자가 보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반 남성은 1%, 불임 남성의 경우엔 1015%가 이 증상이 발견됩니다. 정상적인 정자수는 1ml당 6천만 개 정도인데 100만 개 이하는 무정자증, 50만 개 이하는 절대 무정자증이라고 판단합니다. 또 폐쇄성 무정자증은 고환에서 정상적으로는 생산하지만 배출로가 없거나 정관이 없는 등 사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이것은 고환에서 정자를 생산하는 것에 이상이 있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특이 증상은 없습니다. 다만 무정자증이 호르몬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호르몬 이상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2번째, 양을 늘리는 방법. 아연은 그 어떤 영양성분보다도 정액 생산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필수 미네랄로 아연 보충제를 먹으면 효과 또한 빠르게 나타납니다. 몸속에 아연이 부족하거나 결핍되면 정자의 숫자부터 줄어든다고 합니다.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굴이 대표적이고 음식을 먹었다고 바로 효과가 나오는 게 쉽지 않은데 굴은 한번 먹어도 바로 양이 증가할 만큼 풍부한 아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삼도 정력 증가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남자들도 잘 모르고 여자들은 더더욱 모르는 정액에 숨겨진 효과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먹어도 인체에 해가 없으며 정상적으로 배출했을 때 내 파트너와 나 자신에게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밝혀졌죠. 아직도 많이 배출하는 게 안 좋다고 생각하신다면 적당히 배출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니 너무 안 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배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연애한 지 너무 오래되었거나 심적으로 외로움을 느낄 때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아무리 외로워도 손대면 큰일 나는 여자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리 외롭다고 해도 아무나 만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랬다간 인생에 큰 오점이 생길 수도 있죠. 남자든 여자든 잘못 만난 한 명의 사람 때문에 인생이 크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애한 지 너무 오래되었거나 심적으로 외로움을 느낄 때 누군가 다가오면 너무 반가운 나머지 자신과 잘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만나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만난 사람은 당신의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아무리 외롭고 궁해도 만나면 큰일 나는 여자 유형 6가지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남자 관계 복잡한 여자. 남자는 여자보다 소유욕이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내 여자가 다른 남자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면 질투심도 생기고 화가 나기도 하죠. 그런데 내 여자가 수시로 아는 동생, 오빠, 친구 등 남사친들과 자주 연락을 하면서 그냥 안부 전화니까 괜찮지 라고 남자의 마음을 떠본다면 어떨까요? 남자는 속 좁은 남자로 생각되기 싫어 말로는 괜찮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녀가 바람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고 초조하게 되겠죠. 이런 여자들은 남자의 이런 불안 심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안달나게 하려고 일부러 다른 남자들과 연락하면서 그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경우도 있죠. 다른 남자 앞에서 끼부리고 눈웃음을 치면서 남자의 정복욕을 자극한다고 어설프게 밀당을 시도하거나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해 다른 남자와 친한 척하는 식의 행동을 하는 여자를 여자친구나 아내로 둔 남자는 단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겠죠. 단순히 질투심만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남자들과 연락하다가 눈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남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여자. 남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여자는 집착이 심하고 자존감이 낮은 편입니다. 이런 여자들은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남자로 생각하고 그에게서 모든 행복감과 만족감을 채우려고 하죠. 그래서 남자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누구와 있는지, 어디에 가는지 모든 걸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런 여자 유형은 남자와 매 순간 모든 것을 함께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반에는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는 점점 지치고 숨이 막히게 될 거예요. 남자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심한 여자는 결혼하면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집안에서 살림만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살림도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죠. 하지만 요즘은 맞벌이를 해도 살아가기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남자도 직장을 평생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 실직하게 될지도 모르고요. 이렇듯 살면서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될 텐데 이때 남자에게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여자는 결혼해서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능력도 부족해 모든 걸 남자한테 떠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어려움을 극복해내야겠죠.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나만 의지하는 여자까지 챙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상처를 잘 받고 감정 기복이 큰 여자. 아주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잘 받고 감정 기복이 크다면 만남을 지속하기 쉽지 않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서 하루에도 기분이 좋았다 안 좋았다를 수없이 반복하고 늘 변덕이 심해.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자신의 입장과 감정만 중요시해서 상대방을 잘 배려하지 못합니다. 이런 여자는 상대방과 자주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회피하거나 상처받지 않기 위해 상대방과 거리를 두거나 다른 이성을 만나기도 합니다. 자신의 예민한 감정을 지키기 위해 방어기제를 작동시키는 거죠. 자신이 버려지거나 상처받는 게 두려워 먼저 돌아서고 보험 들어오던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겁니다. 이런 여자들의 특징은 지나치게 감정적이라 기분이 좋을 땐 세상에 둘도 없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지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갑자기 돌변해 버립니다. 감정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어
본인이 예민해지는 시점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남자에게 쏟아내야만 직성이 풀리고 남자는 지속적인 공감과 감정적 희생을 해야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다가 지친 남자가 자신의 말에 공감을 안 해주면 사랑이 식었고 변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네 번째, 지나치게 비위를 맞추는 여자. 대부분의 경우 남자가 먼저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대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얼굴도 예쁘고 매력적인 여자가 먼저 접근해 호감을 표시한다면 설레지 않을 남자가 얼마나 될까요? 더구나 그렇게 매력적이고 멋진 여자가 지나치게 비위를 잘 맞춰주고 천사처럼 행동한다면 반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여자는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남녀가 만나는데 갈등이 한 번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연애하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는 것은 한쪽에서 무조건 상대방 비위를 맞춰줬기에 가능한 것이죠. 물론 상대방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서 무조건 맞춰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국 오래가지 않죠. 만남이 익숙해져 옥시토신의 분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처음처럼 맞춰주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매력적이고 예쁜 여자가 비위도 너무 잘 맞춰준다면 어떨까요? 이럴 때 많은 남자들은 운명의 상대를 만난 걸로 착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녀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 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여자들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거나 바람둥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여자들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원하는 걸 받아내는 것이 능숙하죠. 남자의 마음을 얻어낸 후 그녀에 대한 충성심을 높여서 한없이 퍼주게 만드는 겁니다. 가방이든 옷이든 그녀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도록 만들고, 그러다 약발이 떨어지거나 흥미가 사라지면 가차없이 남자의 곁을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어떤 남자라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연연해하지 않는 것이죠. 다섯 번째, 술자리를 좋아하는 여자. 지나치게 술자리를 좋아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술 마시는 것보다 술자리 자체를 더 즐기죠. 술자리에는 여러 사람이 모이기 마련이고 술을 마시게 되면 이성보다 감성이 앞서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감정의 과잉이 일어나기도 하고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과도 친구 이상의 감정을 느껴 이성적인 접촉이나 도가 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회사 동료나 아는 후배라고 주장했던 사람들과도 묘한 기류가 흘러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냥 술을 좋아하는 것과 술자리 자체를 즐기는 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술자리 자체를 즐긴다는 건 음주로 인한 감정의 과잉 상태와 분위기를 즐긴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내 남자가 아닌 다른 남자들과 웃고 떠들면서 묘한 기류를 형성하는 것 자체를 즐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술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꼭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이런 여자는 친한 오빠, 선후배,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 약속을 빈번하게 잡고 밤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을 텐데 신경 쓰이지 않을 남자는 없을 겁니다. 술에 취해 남자친구의 전화도 안 받고 새벽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속은 새까만 게 타들어가겠죠. 여섯 번째, 거짓말이 일상이고 비밀이 많은 여자. 비밀이 많고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리며 수시로 거짓말을 하는 여자가 있다면 아무리 외로워도 절대 만나면 안 됩니다. 이런 여자는 상대방 몰래 또 다른 남자를 만나며 이중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양다리를 걸쳐놓고 서로가 서로를 모르게 해야 하기 때문에 비밀이 많고 자신에 대해 말하는 걸 꺼립니다. 그래서 왜 연락이 안 되는지, 약속 시간에는 왜 늦었는지 꼬치꼬치 캐묻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답을 회피하거나 대화 자체를 차단하려 하죠.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거의 하지 않는다거나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는 느낌마저 들게 만듭니다. 많은 것이 알려질수록 숨기기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비밀이 많아지는 것이죠. 이런 여자들의 특징은 거짓말을 대수롭지 않게 잘합니다. 사소한 거짓말부터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거짓말 또는 자신의 실체를 감추는 거짓말을 수시로 하는 것이죠. 이런 여자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서슴지 않고 자신의 배경까지도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자신의 직업이나 이름까지도 거짓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조심하세요. 사랑한다는 말도 거짓일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아무리 외로워도 만나면 안 되는 여자 6가지 유형을 알아봤습니다.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자 관계 복잡한 여자. 두 번째, 남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여자. 세 번째, 상처를 잘 받고 감정 기복이 큰 여자. 네 번째, 지나치게 비위를 맞추는 여자. 다섯 번째, 술자리 좋아하는 여자. 여섯 번째, 거짓말이 일상이고 비밀이 많은 여자.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배추와 함께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의 으뜸인 국민 채소, 배추에도 최고의 궁합인 것이 있고 나쁜 궁합의 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배추도 잘 먹어야 몸에 좋은 것이지요.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배추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본격적으로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찬바람을 견뎌 탄실하게 차오르고 영양이 한껏 가득해진 배추를 소금 뿌려 절이고 햇 고춧가루와 각종 젓갈로 양념을 만들어 김장을 하는데요. 간 무친 겉절이와 김치를 부드러운 보쌈과 함께 먹으면 정말 꿀맛이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겨울을 나게 해준 겨울 최고의 보약인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배추입니다. 국민 채소인 배추는 주로 김치로 드시지만 소금에 절이거나 양념을 하지 않은 생배추도 아삭하니 고기와 쌈으로 드시면 참 맛있는데요. 또 국을 끓이면 시원하니 특유의 단맛이 좋아 된장을 살살 풀어 배춧국으로 드시고 영양 가득한 배추를 전으로 부쳐 바삭하니 드시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건강에 좋은 배추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배추와 함께 드시면 암과 치매 예방에 나쁜 최악의 궁합인 3가지와 우리의 수명을 건강하게 연장시킬 수 있는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악의 배추 섭취법은 바로 생식 생배추입니다. 배추를 생으로 드시는 것인데요. 몸이 평소에 차거나 위와 장이 약하신 분들은 생배추를 특히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일단 배추에는 장활동을 돕는 식이섬유가 가득해서 장내 환경을 좋게 해준답니다. 게다가 배추는 수분이 무려 95%나 될 정도로 높은데요. 따라서 열량이 낮으니 다이어트와 체중 조절에도 좋고 이뇨작용을 촉진해주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배추는 양배추와 케일, 브로콜리와 함께 항암의 1등인 십자화과 채소인데요. 배추에는 항암제로 쓰이도 하는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위암과 대장암을 비롯한 각종 암의 예방과 극복을 위해서도 배추를 꼭 챙겨 드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배추에도 커다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질 자체가 매우 서늘하고 차갑다는 것인데요. 배추를 특히 생으로 드시게 되면 평소에 몸이 차가우셨던 분들의 위장을 더욱더 차갑게 하고 소화를 딱 막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날이 차가워지는 계절에 드시게 되면 체온을 더욱더 내리고 위장에 열이 빠져나게 되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좋은 배추를 항상 걱정하면서 먹어야 할까요? 아니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성질의 식재료와 함께 드시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김치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배추에 생강이나 마늘, 고추와 같은 양념을 넣고 김장을 담그셨는데요. 바로 이 재료들은 양념의 맛의 궁합도 좋을 뿐만 아니라 배추의 서늘한 성질을 완화해주는 엄청난 선조들의 지혜였던 것이죠. 배추는 섭취하는 부분에 따라 모두 영양소가 다르다는 놀라운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배추의 겉부분인 푸른 잎에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비타민이 매우 풍부하고 배추의 중심 속대로 갈수록 항암에 좋은 성분들이 가득해지는데요. 초록색 배추잎 한 장으로도 비타민C의 일일 권장 섭취량을 모두 채울 만큼 들어있답니다. 일반적으로 비타민이 열에 매우 약하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배추 속의 비타민들은 놀랍게도 열과 나트륨에 의한 손실이 적어서 국으로 끓이거나 김치를 담갔을 때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배추로 요리를 하면 구수한 맛이 나지요.
이는 바로 배추 속의 시스틴 성분 때문입니다. 시스틴은 해독 효과를 할 뿐만 아니라 소화를 도와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때 두부와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배추에는 비타민과 식이섬유, 항암 성분까지 가득하지만 딱 하나,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반면 배추는 식물성 단백질이 가득하지만 비타민이 부족하니 완벽한 찰떡궁합인 것이지요. 그러니 앞으로는 배춧국을 끓이실 때 두부를 넣어서 드시거나 볶음김치와 두부를 함께 곁들이셔도 좋고 두부전골에 배추를 가득 넣어 드셔서 영양적으로 완벽하게 챙겨 드셔야 해요. 두 번째로 배추와 최악의 궁합은 바로 갑상선이 좋지 않은 분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추는 대표적인 십자화과 채소인데요. 엄청난 항암작용을 하고 건강에 좋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가득하지요. 그런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배추에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 성분이 체내의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딱 방해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갑상선이 약한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배추를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걱정을 딱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배추를 생으로 드시지 말고 익혀서 드시면 됩니다. 배추 속의 고이트로젠은 열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물에 살짝 데치거나 열을 가해서 드시면 아무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배추는 사실 익혀 드시기만 하면 갑상선이 약한 분들께 참 좋은 채소인데요. 배추에 가득한 칼슘이 인체의 산성을 중화시켜주고 미네랄과 아연이 풍부해서 건강에 매우 훌륭한 것이랍니다. 추운 바람을 견디고 땅의 영양이 가득한 겨울의 무와 배추는 서로 엄청난 시너지를 내는 최고의 궁합인데요. 일단 배추의 푸른 잎에는 비타민 중에 특히 기적의 항산화 작용을 하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전환되어 기관지와 폐를 튼튼하게 하고 시력을 좋게 해서 눈 건강에도 으뜸인데요.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촉진함으로써 피로 유발 물질인 젖산의 분비를 딱 억제해줍니다. 따라서 만성 피로를 해결하고 기력 회복과 함께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까지 엄청난 효능이 있는 것이죠. 잠깐, 배추의 겉잎에는 비타민이 가득한 반면 안쪽에는 항암 성분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배추의 안쪽에는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이 가득합니다. 바로 이 성분이 대장 내의 염증을 제거하고 대장암을 예방하기까지 하는데요. 함께 추천드린 무에도 이 성분이 가득합니다. 따라서 무와 배추를 함께 드시면 서로의 영양을 최고로 끌어올려주고 최고의 항암제가 되는 것이지요. 또한 무는 맵고 따뜻한 성질을 가진 반면 배추는 달고 차가운 성질을 띠고 있어 함께 먹으면 서로의 맛과 영양을 풍부하게 하는데요. 무는 숙취 해소에 뛰어나고 배추는 간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 함께 드시면 우리 몸의 해독 작용을 책임지는 간을 건강하게 해주는 최고의 식품이 된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무와 배추를 함께 시원하고 구수한 국으로 끓여 드시거나 김치소에 물을 가득 넣어 담가 드시고 더욱더 건강해지셔야 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배추를 드실 때에 주의해야 하는 것은 바로 농약입니다. 김장철이 코앞이라 슬슬 배추를 장만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배추 재배 과정에서의 농약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지요? 실제로 배추에는 살충제인 다이아지논과 살균제인 프로시미돈이 많이 검출되기도 합니다. 인체에 매우 해로운 성분이라 암과 각종 질병은 물론 뇌 건강에 특히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법이 있습니다. 김치로 드시는 것입니다. 우선 배추를 씻는 과정에서 전체 농약의 60%가량이 매우 효과적으로 제거됩니다. 게다가 배추를 절이는 과정에서 소금물로 인해 배추 속의 수분이 삼투압 작용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농약이 또 제거됩니다. 게다가 김장을 다 하고 발효 단계에서도 농약이 제거되는데요. 실제 연구 결과 발효 사주가 지난 다음부터는 거의 모든 살충제와 살균제가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치가 발효하면서 생겨난 유기산과 젖산균 등의 효소나 미생물에 의해 잔여 농약의 분해까지 이뤄진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꼭 우리 땅에서 키운 재료로 정성껏 담근 국내산 김치를 드시고 무농약 유기농 배추로 드시면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답니다. 김장하는 날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야들야들하게 잘 삶은 돼지고기 수육인데요. 갓 담근 김치와 함께 보쌈을 싸서 드시면 정말 맛있지요. 배추와 돼지고기는 맛의 궁합이 좋아서 아주 오랜 시간 사랑받고 있는 조합인데요. 이 두 가지 음식은 맛뿐만 아니라 영양의 궁합에서도 으뜸입니다. 일단 돼지고기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소고기의 무려 10배에 달하는 비타민 B일이 가득합니다. 이 비타민은 탄수화물의 대사와 신경의 움직임에 관여하기 때문에 피로회복에 특히 엄청난 효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배추와 함께 드시면 비타민의 흡수율을 극대화하고 위장을 보호해주는데요. 게다가 배추의 아이소사이오시아네이트 성분이 해독작용을 해서 돼지고기 속에 남아있는 콜레스테롤과 포화 지방을 모두 몸 밖으로 배출해준답니다. 또 김치는 며칠만 지나도 유산균이 늘어나 식이섬유와 비타민의 흡수율이 높아지니 추운 겨울에 최고의 보양식인 것이죠. 앞으로는 꼭 돼지고기와 배추를 함께 챙겨 드셔야 한답니다. 지금까지 배추와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인 세 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가지를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해볼까요? 먼저 배추는 생으로 드시기보다는 익혀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갑상선이 좋지 않은 분들은 특히 배추를 데치거나 끓여 드셔야 해요. 또한 배추에 없는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나 동물성인 돼지고기를 함께 챙겨 드셔야 해요. 그리고 모아 드시면 엄청난 효능의 시너지를 보실 수 있답니다. 어떠신가요? 몸에 좋은 배추, 좋은 궁합의 음식과 함께 잘 조리해서 드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